사태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매우 힘든 상황인데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9년 만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 같은 거 못 느끼십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설립 목적의 제1항 아닙니까? 네. 반성하는 점도 전혀 없습니까? 아니 물가를 만약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운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2% 한은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통화량과 소비자 물가가 시장 메커니즘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이 10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8월 기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 지원보다 심지어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16년부터 5년간 성희롱 등 징계를 받은 한은 직원이 16명입니다. 이 중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이 10명이고요. 나머지 6명은 정직 면직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책은요.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은 녹색 채권을 매입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일본은 기후 관련 여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스웨덴 또 스위스는 자산운용 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요. 헝가리 유럽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감독 체계에 기후 요소 반영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했죠. 네,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했는데 네.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회의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고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물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입 중인 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책 수단 중에서 자산운용 시 ESG 요소 반영 외에 우리가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은행법 제1조에 의하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확인하면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죠. 네, 물가를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9월 대비 올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였고 지난 4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9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폭이고요. 소비자 물가가 반년 이상 2%대를 넘는 상승률은 처음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3%까지 예측하고 있는데 한은의 설립 목적인 물가 안정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가라고 하는 2%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항상 그걸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의 중기적 관점에서 2%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가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한은의 정책 실패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정책 실패 책임 못 느끼십니까? 전혀? 정책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물가를 왜 저희들이 걱정 안 합니까? 저희들이 물가를 걱정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하지요. 그런데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해마다 해에 따라서는 이를 넘길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가 안정되느냐 그렇게 봐야 된다. 제 그런 뜻이고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고 매우 힘든 상황인데 물가가 가장 큰 폭으로 9년 만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책임 같은 거 못 느끼십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운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한운 법의 설립 목적의 제1항 아닙니까? 네. 반성하는 점도 전혀 없습니까? 아니 물가를 만약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한운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2% 한은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2%만 갖고 판단하면 그 물가 모든
책무를 다 완수하는 중앙은행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제가 모든 걸 다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아니요, 물가 오름세에 대해서 저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통화 정책을 운영할 때 있어서 감안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네, 드립니다. 하느니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지적하겠습니다. 네. 하느니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상향 조정했고 정부도 이에 맞춰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은행권 가계 대출은 전달보다 6조 5천억 원이 증가한 1,052조 7천억 원이 되었고 간이 통화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준금리 인상으로 확인된 구체적인 효과가 무엇인지 데이터를 근거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 금리를 상승을 통해서 어떤 차입 비용을 증대시키고 그에 따라서 어떤 차입이 줄어드는 뭐 그런 경로를 밟아가게 됩니다. 네, 차입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달 안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이제 저들이 한 번 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정상화 계속 기조를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금리 인상 더 이상은 안 할 겁니까? 기준금리 인상? 아니 그렇게 아니 묻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요? 아예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방침이 뭡니까? 아니, 금리 인상의 그걸 밝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책정하는데 제가 시장에다가 준 메시지는 지금의 경기 회복세라든가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금의 금리보다는 좀 그 인상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금융 통화 정책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표를 보시면 광의 통화는 2017년 2,418조에서 2021년 8월 3,494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2년 전만 해도 2019년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0.4%였습니다. 저물가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상승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같이 상승하는 거 아닌가요? 올해 4월 전까지는 이렇게 통화량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혀 연동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분석했습니까? 내부적으로 깊이 분석했어요? 통화량과 소비자 물가가 시장 메커니즘과 전혀 다르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이미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상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워낙 지금 금리만 갖고 결부시켜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고 초록색이 광의 통화, 파란색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인데요. 초록색의 광의 통화와 파란색의 주택 가격 같이 상승합니다.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오히려 주택 가격과 광의 통화량은 시장 메커니즘과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이미 2007년에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이 금리 등 여타 변수들보다 통화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 보고서도 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랑은 전혀 무관하게 그 이후에도 주택 가격과 연동한 금리 정책과 같은 추가적인 어떤 대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PPT 한번 보실까요? 주식 시가총액도 2018년에 1,572조 원에서 2021년 10월에 2,556조 원으로 3년 만에 무려 63%인 984조가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가격이라든지 주식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분석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 그런 금융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저희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네, 판단하고 한다고는 하시지만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20년 이상 정확하게는 23년 동안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기준금리를 조절하면서 물가 관리와 통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23년 내내.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는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 보충 기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만 부여잡고 물가 안정은 시키지도 못하고 다양한 현장의 경제 위험은 감지하지도 못한 채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는 게 아닌가 매우 걱정이 큽니다. 보시다시피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미 물가 안정 목표제 대상 물가 지표로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는 등 부동산 가격 변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경제 버블로 작용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변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도 2007년에 이미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조속히 계획을 마련해서 종감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과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 사태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중국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 여파로 한국은행 중국 수익률이 엄청나게 감소한 것으로 아는데 맞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98년에 네. 외환위기 이후에 포기했던 통화량 조절 정책을 결합하는 등 지금까지 23년 내내 아니라고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기준금리 조절을 통한 물가관리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금융통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강조합니다. 총재께서 또 금통위와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물가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무너져 내린 중앙은행의 권위를 반드시 되찾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서 시중은행에 0.25%의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금융중개지원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네. 한국은행이 10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8월 기준 시중은행이 한국은행 지원보다 심지어 12배가 넘는 이자 폭리를 취하면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 금리 차가 뭐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재께서는 이자 1%가 높아지면 자영업자들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시나요? 네, 뭐 그건 산술적으로 얼마 늘어난다고 알고 계시나요? 제가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1% 포인트를 하면은 뭐 한 5조 6천억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5조 2천억이 늘어납니다. 아까 그 우원식 의원 질의에 은행의 높은 이자 대출 문제를 지적을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사태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직무유기입니다. 파탄 지경 속에서 극심하게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코로나 기업,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정말로 한가로운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 피해 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0.25% 낮은 이율로 43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런 태도는 서민들의 피해를 눈 감고 은행의 폭리를 지원하고 보장하는 결과로 기결시키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밑바닥으로 무너지고 있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 대출 폭리를 취하는 은행들은 처음부터 지원금 대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도 0.25% 이율의 정부 지원 정책은 모르는 채 3% 이상의 대출 이자라도 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어떻게 은행들의 이자 폭리를 제재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그 은행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고 그 서민들의 거기 안중에도 없다고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고 하는 거죠. 은행의 사정은 지금 0.25%의 한국은행에서 주고 있는데 네. 3%가 넘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도 폭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왜 은행이 중앙은행이 제재 안 합니까? 은행- 처음부터 몇 퍼센트에 실제로 대출해 줄 것인가 협상했어야죠. 의원님, 은행이 저희 돈을 물론 받아서 대출해 주지만 나중에 그 모든 책임은 리스크는 은행이 지게 됩니다. 그럼 은행이 빌려주는 기업의 신용도도 체크해야 되고 그 신용 리스크에 따른 가상금리가 있게 마련이고 그다음에 예금 보험료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 법적인 비용도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있고 하는 거 보면 거기는 나름대로 어떤 합당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해서 그 금리를 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조사해 봤더니 나름대로 금리 산정 근거가 있습니다. 그 폭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지어 광주시의 중소기업 부금은 기재부 공고 지원 금리가 0.98%예요. 한국은행 0.25%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은행의 인건비, 리스크 관리비, 보험비 다 포함해서 0.8% 보장해주고 1%대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0.25%보다도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1%대의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은행 편을 드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들이 이제 그 금리 차가 크니까 한번 꼼꼼히 짚어달라. 그래서 이제 물론 사업이 아니라 제가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0.8% 정도는 은행에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남는 저 이득이란 말입니다. 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43조 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호황을 누리는 은행권에 동참을 호소해서 협조를 구해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데 최소한의 이득으로 무료 서비스하자 이런 제안해도 부족한데 관리도 안 하고 실대출 이자 협상도 안 하고 은행이 10배 이상 15배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도 제재도 안 하고 이게 은행의 이익을 도와주는 거지 뭡니까? 저는 은행이 불필요한 어떤 그 비판을 받을까 우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어떻든 뭐 우리 양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저희들 저리 대출이 실제 운영할 때 높게 적용되는 거를 자꾸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원식 의원님 말씀에 제 다시 한번 진짜 개별 사례를 한 몇 개 꼽아가지고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한 몇 가지 케이스를 끄집어내서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봐서 정말 근본적인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저희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부터 5년간 성희롱 등 징계를 받은 하는 직원이 16명입니다. 이 중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이 10명이고요. 나머지 6명은 정직 면직됐습니다. 네, 지난해 하는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힌 가해 직원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고요. 성희롱 가해자에게도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문제는 큰 문제인데 처분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닌지 총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들은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성희롱 그 신고가 접수되면은 저희들이 상당한 엄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그 기준에 충실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우선 외부 사람 전문가가 많이 참여를 하고 해서 사실상 거기서 거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딱 그 뭐죠 그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판결하도록 그 전문가들이 와서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재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요. 이 징계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는 네, 명확하지 않은 면직 규정이 있고요.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영인사위원회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징계위원회는 9명 중 5명이 외부 인사인데요. 한은은 내부 직원만으로 인사위를 구성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19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겁니다. 자, 징계위원회를 숫자를 좀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방향이신 것 같아요. 외부 인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 인원을 50% 이상으로 구성해서 제대로 된 그 건강한 조직 문화 확산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가 문제를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거든요. 징계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하지만은 네, 이 성희롱인이 그 상황 사태를 심사해서 결정하는 거는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도 참여를 하고요. 이 징계위원회는 그 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온 결과를 거의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제19 감싸기 하거나 그거는 뭐 좀 오해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제가 합니다. 다른 기관도 이 징계의 절차나 과정을 살펴봤는데 한은이 특히 징계가 매우 약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를 요구받는 공공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외부의 일체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한 윤리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특단의 그 대책을 마련해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저희 위원님께 아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그 대책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외화 자산 운용 시에 ESG 요소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자 운용에서 ESG 원칙을 도입을 해서 어느 일정 규모는 그렇게 주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요. 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책은요,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은 녹색 채권을 매입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일본은 기후 관련 여신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스웨덴 또 스위스는 자산운용 시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고요. 헝가리 유럽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감독 체계에 기후 요소 반영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5월에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했죠. 네, 현재까지 4차례 회의를 했는데 네.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회의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고 아직까지 특별한 결과물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도입 중인 이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책 수단 중에서 자산운용 시 ESG 요소 반영 외에 우리가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서 추진하는 그 녹색 채권 매입이나 기후제도 뭐 신설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가요? 걸림돌이 있는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1차적으로 아까 그 표에도 보셨지만 일부 중앙은행은 상당히 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란은행과 프랑스은행 20위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그야말로 뭐 모든 걸 다 중앙은행의 모든 정책 수단에 ESG를 다 요소한 나라는 좀 찾기 힘든데 우리도 1차적으로는 외화자산 운용들이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다른 수단으로 확대할지는 저희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여건을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아까 저희들이 용 의원님 질의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쪽에 저희들이 안이하게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책 수단에다가 그걸 도입할지는 저희들이 지금 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 더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네, 그리고 TF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 제가 이달 중으로 다 저희들이 그 결과를 위원님께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도 네.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양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준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